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이 최근 고용 부진에 일부 영향을 줬다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에서 정부가 사실상 후퇴를 시사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인상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와 민간위원을 불러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무사의 세월호 TF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담화 때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한 문건도 나왔습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것과 관련한 실무회담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당분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은퇴설에 대해 선을 그은 안 전 대표는 세계 곳곳을 돌며 경험을 쌓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이번엔 성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바티칸 교황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어제 중국에 상륙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58만 명이 대피하는 등 큰 피해를 입히고 소멸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2m로 올해 들어 중국에 상륙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경북 의성 낙담부 앞으로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장마철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달라는 노동자와 도무지 줄 형편이 안 돼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죠. 올해부터 7,530원으로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 사실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운을 뗀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경제 여건상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어서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서 정부가 그동안 후퇴해왔다고 맞서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시한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관계 장관들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간담회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제 여건이나 또 취약 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그런 일부 영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업주의 또 이 시장에서 수용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한다 생각하는데.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린다는 목표보다는 경제 여건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이제까지의 정부 공식 입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일부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냐 하는 부분과 젊은 층 55세에서 64세 그런 분들에게는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 김 부총리가 속도 조절론을 꺼냈을 때는 청와대 경제팀이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당 출신 장관까지 가세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책의 속도가 맞지 않아 돈이 돌기 전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반발, 고용지표 악화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건의 기류 변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주춤하는 것은
기업들의 반발도 있고 동시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이 대표적이죠. 최저임금 합의 시한을 앞두고 전국의 편의점들은 동맹휴업 등 실력 행사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나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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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이 확 오르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외칩니다. 단체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이 된다면 동맹휴업도 고려하고 있고요. 심야 시간에 할증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자영업자들이 압박에 나선 겁니다. 10,000원대로 올려야 한다는 노동자 측에 맞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세업체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측 위원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까지 넣는 데 반발해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위원회는 반쪽 회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엔 최종 고시를 해야 하는 만큼 모레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속도 조절론에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넣도록 한 법률 때문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죠. 시한이 이틀 남은 최저임금 협상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즉각 폐기하라!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개정된 법 때문에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세장에 찾아가 현 정부가 내걸었던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김 부총리의 발언은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양대 노총은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경제 수장이 공공연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엄격하게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최저임금 협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앞으로 정부의 공식 결정이 나오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한국노총도 내일 집회를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보신 것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지금 노사, 정부, 여기 이제 자영업자들까지 같이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합의 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결정이 예상되고 있는지 잠깐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늘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늘 진통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일부 복귀하니까 이번엔 사용자 위원들이 다 철수했다면서요? 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까지 넣는 법이 통과되자 노동자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후에 한국노총 측 위원 5명은 복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용자 측 위원 9명이 어제부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용자 측은 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부결되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예. 자, 일단 노사 양쪽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인상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늘 그렇지만 이번에 또 굉장히 좀 폭이 큽니다. 3,000원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보면 무려 3,260원 차이입니다. 예. 이 노동계는 올해보다 이 43% 오른 1,790원, 경영계는 7,530원, 즉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요거는 이미 10,000원이 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협상용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인지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예, 노동계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 예.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이 만 원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반면에 경영계는 이미 올해 두 자릿수를 인상해서 고통이 크다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번 정부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이걸 하려면 이미 그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 공약을 지키려면. 네, 올해 인상률이 16.4%였죠. 예. 이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을 맞추려면 이 내년과 2020년에도 각각 15% 넘게 인상을 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고용 쇼크라고 할 만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권도 급격하게 인상을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내일 모레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지노선이라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치 못하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일단은 그 위원장이 꼭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 공언을 한 날짜가 그런가요? 14일입니다. 예. 일단은 불참한 의원들이 다시 합류를 하더라도 노사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올해도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공익위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오늘 김동연 부총리 발언 또 여권에서 나온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는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는 데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예컨대 최저임금 10,000원 도달 시기를 2020년에서 2021년이나 2022년으로 다소 늦추자는 건데요. 예. 이 경우에 매년 인상률은 10% 안쪽으로 이 현재보다는 줄어듭니다. 목표를 2021년으로 놓고 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가정을 해보면 대략 8,230원 안팎이 됩니다. 예. 청와대는 당장은 2020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년간 효과를 살펴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이대로 가도 될지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바는 있습니다. 예. 이 만일에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경우에 정부는 이 재정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직접 지원을 늘려나갈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명시적으로 공약이 후퇴할 경우에는 이 노동계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그 속도 조절론이 지금 청와대하고 교감하에 나온 것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쪽에 저희들이 수차례 이 부분을 취재를 해봤는데 그쪽에 지금 그 담당 수석도 출장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듣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이후에도 계속 그 문제를 청와대 입장을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카드는 일단 규모에서 엄청나고 또 일반 시민의 소비재가 대거 포함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두 가지입니다. 당장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줄어들면 중국에 수출을 해온 우리나라의 중간재나 부품업체도 덩달아서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즉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결국 미국도 손해라는 판단 때문인지 미국 의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반 트럼프 기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길 때 의회를 거쳐야 한다. 미국 상원의원이 이런 내용의 동의안을 찬성 88표 대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률안과 달리 구속력은 없지만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겁니다. 재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자동차, 유통, IT 등 다양한 업계에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상하이에 연간 50만 대 규모 생산 공장 신설 합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BMW는 중국 시장에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 미국 소매협회는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을 겨냥한 관세가 결국은 미국 가정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방위비 카드로 기선 잡기에 나섰다가 독일 포로 발언으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러시아와 가스 사업을 벌이는 독일에 대해 러시아의 포로가 돼 있다고 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사이 긴장감을 더 키웠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중국은 즉각 응전을 할 듯 보였지만 실제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길고 긴 지구전을 견뎌내면서 결국 미국을 이긴다는 전략인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얼핏 트럼프와 시진핑의 캐릭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양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이번 투쟁은 지구전이며 중국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대신 승리의 판단 기준은 승패가 아닌 번영하고 안정된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파는 이처럼 장기전을 예고하며 여론의 동요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미국의 맞불 대신 속도 조절로 맞선 겁니다. 새로운 경제 냉전 구도에서 중국이 국제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노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베이징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신경제냉전에서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자유무역 챔피언을 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첨단 기술 절도와 시장 제한 등 각종 불공정 행위는 일축한 채 피해자 이미지를 연출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관세 조치에 나서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 따라 많은 나라가 영향을 받는다고 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왕치상 국가부주석이 어제 시카고 시장을 접견하면서 미중 타협설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10년 이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 군 수뇌부와 민간 위원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된 목적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으로 불거진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기무사와 관련한 민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송 장관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군이 기무사 파문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기무사가 감성적 모습을 보이라고 조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소집한 긴급회의에는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등 군 수뇌부와 민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4일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연 지 8일 만에 또 소집입니다. 회의에선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송 장관은 쏟아지는 기무사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회의장을 떠날 때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회의에서 기무사 관련해서 어떤 얘기였어요? 대변인이 발표할게요. 대변인. 국방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앞서 송 장관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을 임명했고 전 단장은 조만간 30명 규모의 수사단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수사단 앞에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연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장기 체류 중입니다. 수사 대상자들의 반발도 벌써 감지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TF 팀장을 맡았던 김모 예비역 육군 소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유가족 사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찰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고 유족을 분류한 건 경찰 첩보를 재정리한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찰이 있었다면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일단 수사단은 오는 주말 동안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을 보였던 그 기자회견입니다. 당시에도 일부에선 이미 좀 자기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실제로 기무사가 이런 기자회견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세월호를 아예 수장해서 추모공원을 만들자는 안도 있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다 닷새 전 기무사의 세월호 TF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는 조언이 담겼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른 일을 예로 들며 이런 내용을 BH, 즉 청와대에 제공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기무사가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담화에까지 관여한 겁니다. 다른 문건에는 세월호 인양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킬 방법을 적었습니다. 특히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에 해상추모공원 조성을 제안했다며 해외의 수장 사례까지 정리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TF 안에는 이처럼 대회에 제공할 첩보를 생산하는 팀이 따로 있었는데 소령 이상의 장교들로만 구성된 14명짜리 팀이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남성 혐오 성향으로 알려진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천주교의 성체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오며 어제 오늘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우는 사진과 함께 부산 지역의 성당을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암호 같은 4개의 한글 초성과 함께 오는 15일 성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부산 지역 성당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플라스틱 통에 채우는 사진도 있습니다. 천주교와 전면전을 선포한다고도 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될 때까지 매주 일요일 성당 하나씩 불태우겠다는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연제구의 거제 성당입니다. 이곳처럼 초성이 기역지읒인 부산의 성당 네 곳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성당 내부와 창고 등을 샅샅이 살핍니다. 당직을 세운 성당도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아니길 바라야죠. 조사 결과 기름을 채우는 사진은 다른 사이트에서 끌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워마드 회원의 아이디를 확보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서버는 나오고 운영자한테 지금 일단은 관련 영장이나 이런 거 하면은 회신을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마드 사이트에는 오늘도 성체를 조롱하는 사진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성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을 바티칸 교황청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워마드를 둘러싼 논란이 국제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워마드 사이트에 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린 사건이 바티칸 교황청에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는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황청에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할 게시글을 영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는 작업부터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주교회의는 공식 성명을 내고 성체 훼손은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마드엔 천주교를 모독하는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경 화형식이란 제목 아래 성경을 불태우거나 예수상을 촛불에 그을리는 사진도 있습니다.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앞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추적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강원도 태백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의혹 사건 소식 이어갑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학교 박모 교사는 제자들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JTBC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성폭력을 당한 장소 등을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서 현재 병원 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피해자 A양은 3년 전 여름 교사 박모 씨를 따라 캠핑장에 갔습니다. 박 씨의 가족도 함께 간 자리였습니다. 박 씨의 성폭력은 여기서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 갔는데 같이 갔다가 가가지고 그냥 캠핑 의자 안 치고 그냥 키스했어요. 다 자고 있는데 룸도 있는데. 저항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까지도 성폭행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관계를 했는데 하기도 싫고 누가 볼까봐 찢어서 버리고 그런 적 있어요. 밤에 계속 울고 그랬어요. 경찰은 현재 A양의 병원 검사 등을 통해 박 씨의 성폭행 의혹을 입증할 직접적인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태백의 이 특수학교는 산속 외딴 곳에 있습니다. 내부엔 CCTV가 한 대도 없습니다. 또 피해 학생 3명은 모두 기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겁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태백 시내를 벗어나 산속에 들어가자 학교가 나옵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강원도 태백 특수학교입니다. 72명의 학생들이 기숙생활하는 이 학교 교사는 30명에 답니다. 교사 1명당 2명의 학생을 맡은 셈입니다. 교실동은 3층짜리 건물 하나로 각 층에는 반이 3개뿐인 소규모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과 밀접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은 모두 태백이 아닌 외지에서 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답답합니다. 그게 지내도 없었는데 그렇게 떨어지니까 속이 막 무너지지. 그만큼 학생들에게 교사가 절대적 위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특수교육 자격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박모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학교에선 박 씨에게 수년간 제빵, 목공, 바리스타 등 여러 수업을 맡겨왔습니다. 박 씨가 고립되고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이런 일을 벌였다는 주장들이 나온 만큼 학교 측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명자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치에서 당분간 물러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완전한 정계 은퇴 여부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당분간이 언제가 될지 또 돌아올 때 명분은 뭘 내세우게 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죠. 유미애 기자입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안철수 전 대표. 당시 안철수 바람, 이른바 안풍을 불러왔지만 바람을 이어가진 못했습니다. 약 7년 만에 정치 전면에서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변화의 열망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오늘따라 더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패배가 결정타였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배우겠다고 했는데 완전한 정계 은퇴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해당되는 일반론이지 제가 그걸 특별하게 제 상황에 맞춰서 말했던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첫 행선지는 독일로 잡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양보, 2012년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 창당, 대선 출마, 올해 바른미래당 창당까지. 도전과 실험,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기존의 양당 구도를 깨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는 남겼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국정 교수라든가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이회창 전 총리처럼 그동안에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5명 가운데 2명을 초선 의원으로 채우면서 이례적인 비대위 구성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 5명 가운데 당 외부 인사는 김병준 교수와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노무현 정부 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이기도 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1973년 9대 국회를 시작으로 5선을 지낸 원로 정치인입니다. 나머지 3명은 당 내부 인사인데 초선 전희경, 김성완 의원과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간 수십 명의 유명 인사가 거론됐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그들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 같으면은 좀 신선하고 이 경우는 어찌됐든 정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말쯤 최종 1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당내 비주류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잡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되죠. 방해가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과거 친박계 의원 등 비주류는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법원 행정처에서 며칠 전에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선일보 관련 내용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을 모두 공개하자는 내부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위 간부를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법원의 약속이 무색해졌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최근 법원 행정처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행정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걸 우려한 한 간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문건 중에 이미 제목이 알려진 조선일보, 대한변협, 민변 등에 관한 내용은 아예 전체를 공개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고위 간부를 포함한 다른 참석자 일부가 반대 의견을 내서 무산됐다고 합니다. 앞서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410개 문건의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전체를 공개한 건 98개뿐입니다. 조선일보 첩보 보고, 조선일보 보도 요청 사항이나 민변 대응 전략이란 제목이 달린 문건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제안한 문건 공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 정상이 회담을 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마침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미 간의 협상이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센용 총리와 만나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리지만 실무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말해온 비핵화와 미국, 한국이 얘기해온 비핵화의 개념이 같은 것이냐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후속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는 사이 서울에서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역지사지 않은 심정으로 문제가 원만하게 풀리길 바란다며 북미를 향해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싱가포르의 정계와 재계 그리고 학계 등 약 4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낼 걸로 보이는 가운데 북미 간 이견차를 좁힐 수 있는 해법도 함께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판문점에서 북미가 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이 회담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은 오늘 회담은 불발시켰지만 15일에 장성급 회담을 하자면서 역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미군 차량이 통일대교를 건넙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회담을 위해 미국 측 실무진이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협회담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북측에 판문점으로 가겠다는 연락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채 회담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지난달 말 나무 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에 보내면서 실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들이 여전히 판문점에 있는 가운데 오늘 회담까지 불발되면서 한때 북미 간 대화가 다시 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회담에 나오는 대신 역제안을 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은 협상의 격을 높여 15일에 장성급 회담을 열자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유엔사가 이런 뜻을 미 국무부에 전달한 상태인데 승인이 떨어지면 미국 측이 원하는 유해 송환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회장에 대한 직원들의 폭로가 연일 끊이질 않죠. 그룹 재건에 항공사를 무리하게 동원하는 바람에 정작 인력이나 장비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최근에 5년 동안
국내 항공사들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 건수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나 항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LA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기수를 돌립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뜨자 기장이 회항을 결정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유독 아시아나항공에서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기체 결함으로 항공기가 회항한 사례를 조사했더니 아시아나항공이 6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년간 회항이 20건에 달했습니다. 계열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까지 합치면 23건입니다. 지난해 기체 결함으로 회항한 항공기 중 절반이 아시아나항공 계열이었던 셈입니다. 아시아나보다 항공기가 2배가량 많은 대한항공은 9건에 그쳤습니다. 업계에선 아시아나가 그룹의 자금줄로 동원되면서 정비와 안전 분야에 제때 투자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용 투입이 적다 보면 결국은 정비의 결함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 인력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부품이 부족해 다른 항공기에서 그때그때 떼서 쓰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엔 아시아나항공 정비사 10명이 저가항공으로 집단 이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을 위한 과잉 의전에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공항에 올 때 의전을 맡았던 직원들은 회장 일가의 가계도까지 외워서 시험을 봐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행사에 불려가서 박 회장에게 음식을 먹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적 항공사 오너들 가족들의 모습이 점차 닮은 꼴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본부엔 프리미엄 파트가 있습니다. 평소엔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의 항공권 발급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이 공항에 오는 날이면 번갈아 가면서 의전 전담으로 일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정을 해줘서 그 직원 손님은 받지 않았고요. 회장님이 들어오시면 환영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가서 회장님한테 팔짱을 껴써야 됐고요. 이들은 공항 도착과 출입국 수속 등에서 빈틈없는 의전을 위해 박 회장 일가와 관련한 심층 교육을 따로 받았다고도 합니다. 가게도 하고 사진을 보고 얼굴을 외우고 시험을 보는 걸로 시작이 되고요. 사내 행사에 동원돼 박 회장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바자회를 할 때는 공항팀에서 가서 음식을 하고 하는데 회장님이 오시면 전을 먹여드리고 2번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측은 가계도를 외우게 한 건 박 회장 일가와 VIP 고객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또 행사 때 음식을 먹여준 것은 음식을 권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핵심 의혹,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분식이 있었느냐에 대해선 판단을 또 미뤘기 때문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미국 합작사에 준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증선인은 담당 임원을 해임하라고 권고하고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풀지 못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증선인은 이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에 다시 살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선이가 문제 삼은 공시 누락은 상장 적격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폐지도 일단 피해가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예, 병실에 나란히 앉아있는 소년들이 감사하다면서 두 손을 모으고 V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죠. 칠흑 같은 동굴 속에서 17일 만에 무사히 구조된 소년들이 세상에 내놓은 첫 메시지입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헌신적으로 구조해준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비록 병실 유리창을 통해서 공개된 모습이지만 동굴에서처럼 소년들은 밝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온함으로 돌아오기까지 과정은 긴박하고 또 위험했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물이 구조대원 어깨까지 차올랐습니다. 전등 하나 달린 헬멧을 쓰고 가느다란 줄을 붙잡은 채 흙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한 명이 가기에도 좁아 보이는 곳을 지나면 쏟아지는 물줄기가 앞을 막습니다. Spending anywhere from 4, 5, and 6 hours and maybe covering 40 meters, 50 meters. 동굴 속 산소 농도는 15%까지 줄었습니다. 안전 한계 농도인 18%보다도 낮았습니다. 산소가 부족해 숨질 수도 있는 상황. 구조대는 결국 잠수를 통한 구조를 택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물속에서 구조대원들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게는 30분이나 잠수를 버텨냈습니다. 물속에서 몸이 떠오르지도 가라앉지도 않게 하는 부력 보정기와 머리까지 감싸는 후드형 잠수복 등 특수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Their coach and the boys all came together and discussed staying strong, having that will to live, having the will to survive. 물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은박지에 쌓여 들것으로 옮겨졌습니다. I think the world just needs to know that what was accomplished was a once-in-a-lifetime rescue that I think has never been done. 이렇게 17일 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와 아이들은 가족과 만났습니다. ที่ได้เจอหน้าลูก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ไม่ได้เจอมา17 วันแล้วนะครับเรารู้สึกแล้วเราก็รู้สึกภูมิใจ 태국 정부는 탐루엉 동굴을 재난구조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동굴에 갇혀있던 소년들 중에 한 명은 그들을 처음 발견한 영국 잠수사에게 영어로 감사하다, 우리는 모두 13명이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태국 국적이 없는 난민이었습니다. 끝까지 소년들을 지킨 코치도 국적이 없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구조팀이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울먹이는 영어 한마디가 들립니다. 영국 대원이 동굴 안에 몇 명 있냐고 묻자 소년은 영어로 곧잘 대답합니다. 영어를 잘 모르는 친구에게 태국말로 옮겨주던 14살 아둔 사모는 국적이 없습니다. 아둔은 미얀마 북동부에서 태어났지만 분쟁 지역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부모를 따라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마크와 티로 불리는 다른 10대 2명도 난민입니다. 코치 에까폰 찬따웡도 같은 처지입니다. 미얀마에서 감염병으로 가족을 잃은 뒤 유일한 피부치인 할머니를 돌보려고 태국에 와 코치가 됐습니다. 축구팀에서 함께 꿈을 키웠지만 난민이라 기회랄 게 없었습니다. 소속 축구팀은 이 4명에게 태국 국적을 주려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태국엔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맞닿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난민 48만 명이 국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에 70대 운전자가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주차된 차와 행인을 들이받은 뒤에 인근 마트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7명이나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 최승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보도국입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는 부서진 마트 잔해와 차량 잔해가 뒤엉켜서 널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두꺼운 마트 유리창이 완전히 깨진 상태고요. 단단한 철판도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해가 졌지만 아직도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그 최승기 기자는 보도국 안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군요. 이상엽 기자가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결이 되는 대로 이상엽 기자는 바로 화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네, 사고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일어났습니다. 72세 김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 한 대와 보행자를 먼저 들이받았고 그 속도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마트 정문으로 향한 겁니다. 예. 2사람이 사망하고 7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굉장히 그 피해 규모가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추정 여성과 50대 추정 남성이 숨졌고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부상자 중에는 6살 정도 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는 밝혀졌습니까?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 김 씨도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을 했고 의식은 있는 상태로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와 운전 미숙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사고 현장 연결되는 대로 이따 다시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네, 제8호 태풍 마리아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수십만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력이 3배 가까이 늘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파도가 4층 건물 위로 솟구칩니다. 부두에 정박한 배들은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습니다. 해수면이 4m 넘게 높아지면서 거리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8호 태풍 마리아의 위력입니다. 폭우와 함께 순간 풍속 56.1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저장성 윈저우시에서는 남성 1명이 도로 표지판에 깔려 숨졌고 상산현에서는 배가 뒤집혀 9명이 실종됐습니다. 푸젠성과 저장성을 오가는 수백 편의 열차도 멈췄고 푸저우 창러공항에서는 178대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58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이 최소 820억 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형급으로 발생한 마리아의 위력이 커진 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동안 뜨거워진 바다에서 열에너지를 흡수해 중형급으로 성장했습니다. 발생 이틀 만에 풍속은 초속 18m에서 50m로 거세졌고 상륙 직전에도 42m로 위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마리아가 오늘 새벽 소멸하면서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푸젠성과 장시성 일대에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넘겼습니다. 당분간 이 무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정진명 기자, 광주에는 지금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죠? 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오늘 낮엔 34도 넘게 치솟았는데요. 습도가 높다 보니 체감 온도는 40도 가까이 됐고 그제부터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오전 폭염경보로 대체됐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미니 선풍기를 들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물놀이장과 달리 시골 장터는 무더위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경북 의성입니다. 35.3도까지 올랐고요. 대구와 속초 등도 34도를 넘는 등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28.2도에 그쳤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감은 남부지방 못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정진명 기자 뒤로 시민들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광주 금남로 인근의 하늘마당이라는 곳인데요. 해가 졌는데도 열기는 여전합니다. 잔디가 깔리고 탁 트인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돗자리를 펴고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운동을 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이렇게 더위가 찾아온 건데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또 당분간 비 소식도 없다면서요? 네, 장마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올여름 무더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당분간 더위를 식혀줄 비 예보가 없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무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북 의성은 내일과 모레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와 포항이 36도, 서울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의 폭염 경보는 내일 동해안으로 확대되고 폭염주의보가 추가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햇빛이 더해지면서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광주에서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 설치된 네모난 기계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미세먼지 환기 장치입니다.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다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2010년 입주한 이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미세먼지 환기 설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베란다에도 어디다 배관을 설치해놔. 우리 집 와서 확인 좀 해줘봐. 베란다 구석에 달린 설비를 보여주자 깜짝 놀랍니다. 알지도 못했죠. 말은 안 해줄게. 우리 같은 사람 뭐든지 이렇게 입주할 때 이런 거를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고. 2006년 이후 지어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20%인 30만 5천여 가구가 해당됩니다. 바깥으로 난 관을 통해 공기가 들어오면 깨끗하게 정화한 뒤 천정위 배관을 통해 집안 곳곳 환기구로 보냅니다. 이렇게 방방마다 붙어있는 환기구에서 실내 공기를 빨아들이고 바깥에서 걸러진 공기를 방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미세먼지 수치가 줄어드는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환기장치를 켜기 전 18 마이크로그램이었던 미세먼지 수치는 5분 정도 장치를 돌리자 13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법령이 만들어질 당시엔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먼지 입자 크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더 작고 위험한 초미세먼지는 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환기 효과를 보려면 초미세먼지까지 거를 수 있는 헤파 필터를 써야 합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틀 전 부산 김해공항에서 빠르게 달려온 승용차에 부딪힌 택시 기사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공항 구조와 사정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방향으로 차량이 속도를 높입니다. 곡선 구간에선 일행이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듣지 않습니다. 고고 조심! 결국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를 들이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에어부산 항공사 직원 35살 정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직전 정 씨는 항공사 직원 2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한 동승자는 공항에 일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공항에서 2km 떨어진 항공사 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정 씨는 교육 시간까지 10여 분밖에 남지 않아 늦지 않기 위해 과속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은 평소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차량이 늘 정차해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시속 4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고 차선 간 안전봉도 설치됐습니다. 두 자녀를 둔 택시기사 48살 김모 씨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유무너진 줄 알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애들은. 경찰은 국과수에 정 씨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보내 결함 여부와 당시 속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인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이웃을 빗자루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빗자루가 두 동강 나자 다른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이웃이 자신의 아내 차를 막아선 채로 주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오전 7시 36분 오 모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전화였습니다. 4분 뒤 오 씨는 곧바로 차를 뺐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성이 오 씨에게 달려들어 빗자루로 오 씨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빗자루로 내려친 남성의 부인이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빗자루가 두 동강 났지만 폭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성은 새 빗자루를 들고 와 오 씨를 다시 때렸습니다. 최근 인천의 빌라 주차장에서 생긴 이 같은 폭행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주민 모두가 쓸 수 있는 공용입니다. 하지만 가해 남성은 아내의 차가 주차장에서 나갈 수 없자 화를 못 참고 오 씨를 때렸습니다. 내 빼드릴게요 그러고 나오고 복잡하고 좁은 주차장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경찰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유튜브 채널 진행자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퍼뜨린 혐의로 조사를 받다 한강에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의 시신이 암사대교 부근에서 사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끝내고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수협 측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의 점포 일부를 철거하려다 상인들과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상인 수백 명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새 시장으로 옮기는 걸 거부하면서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치 과정에서 옛 노량진 시장 상인들과 철거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 3가역에서 70대 남성 A씨가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60대 남성 B씨와 60대 여성 C씨는 각각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신 6개월 만에 불과 302g의 몸무게로 태어난 초미숙아가 5달 넘게 미숙아 치료를 견디고 오늘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의 이 아이는 단 한 번의 수술 없이 석 달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고 몸무게 3kg, 키 42cm까지 무사히 자랐습니다. 사랑이는 국내에서 보고된 500g 미만의 초미숙아 생존 사례 가운데 가장 작은 아이로 기록됐습니다. 호주 당국이 북부 캐더린 계곡에서 길이 4.7m, 체중 600kg의 초대형 악어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악어는 지난 2010년 아웃백 북부에서 발견됐고 인명 피해와 주민들의 불안 등을 우려해서 포획하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호주에선 매년 평균 2명이 악어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브라질이나 독일, 아르헨티나처럼 늘 강팀들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다른 이야기로 채워질 겁니다. 416만 명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가 월드컵 결승에 올라선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어떻게 잉글랜드를 이겼을까요? 온두리 기자가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축구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신나게 노래 부르던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잦아들었습니다. 인구 416만,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크로아티아는 황홀한 축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To puno znači. Mi smo mala nacija, ali sad nas zna svako. 결승까지 오는 길은 험했습니다. 월드컵 티켓도 그리스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간신히 따냈습니다. 덴마크와 16강, 러시아와 8강, 잉글랜드와 4강까지 월드컵 역사에서 3번 연속 연장전을 이겨낸 팀은 크로아티아가 처음입니다.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크로아티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했습니다. 주전 11명 가운데 8명은 어린 시절 전쟁을 겪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안았던 전쟁의 아픔, 그리고 공통된 기억은 하나로 만드는 힘으로 연결됐습니다. 절실함은 그들의 축구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독립한 지 7년 만인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4강까지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러 그때의 돌풍을 잠재웠던 프랑스를 다시 만납니다. 이번에는 우승이 걸린 결승전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4대강 가운데 수질오염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이 낙동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보를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그 사이 주민들의 갈등은 여러 이해관계 속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상류입니다. 보호 수문 앞으로 커다란 쓰레기가 섬처럼 쌓여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낙담보 인근 수변공원입니다. 제 앞으로 장마철에 떠내려온 각종 수초와 잡목 그리고 생활용 쓰레기가 한가득인데요. 어디까지가 땅이고 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이렇게 한 걸음만 내딛어 보면 바로 강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여든 쓰레기는 약 1000톤에 달합니다. 보호 수문을 열지 않다 보니 매해 여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전국 4대강 일부 보가 수문을 개방한 이후 수질과 환경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낙동강보 8곳 중 중상류보 3곳은 이렇게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낙동강 줄기를 따라 중하류로 내려가 봤습니다. 햇빛에 비친 수면은 갈색빛을 띠고 가장자리엔 각종 부유물이 떠다닙니다. 물속에 수질 측정기를 넣자 탁도 수치가 갑자기 치솟습니다. 물이 섞이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산소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못 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민들은 조업량이 10년 전보다 80% 이상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틀 전 설치한 통발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들입니다. 한 20여 마리 정도가 담겨 있는데요. 원래 낙동강에서 주로 잡히던 메기나 잉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런 블루길 같은 외래 어종이 대부분입니다. 낙동강의 물고기는 해마다 줄어듭니다. 이대로 두면은 낙동강에는 물고기가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낙동강 물고기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수질을 고려하면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서 논밭을 일구는 농민들입니다. 낙동강에서 농업용수나 지하수를 끌어 사용하는 수막 재배 시설 농가는 경북과 경남에만 600여 곳에 이릅니다. 5년 전에는 이 농가 수가 5농가, 10농가 미만이었는데 지금 도내에 수막 재배하는 딸기 농가가 100호까지 합치면 한 120여 농가 됩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보가 생기면서 끌어쓸 물이 늘자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경남 합천군 낙동강 하류 지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뚝방 뒤쪽으로 비닐하우스 농가 수백 동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 농가들은 사계절 모두 이곳 낙동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습니다. 만일 수문을 열어 물이 빠져나가 부족해지면 당장 작물 재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은 다소 좀 덜한데 10월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더 가다나 물이 많으면 지하수도 풍부하죠. 또 수요가 들리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도 취수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시설을 다시 짓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물을 끌어 쓰는 사람들이 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면은 새로운 시설을 추가를 해야 되는 장애가 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어떻게 조치를 하면서 이 보게 수위를 낮출 거냐. 정부는 수질과 생태계 문제 등을 감안해 보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수위 조절 문제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 여부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을 살리겠다며 낙동강을 파헤쳐온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들어간 돈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을 되살리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관계단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주는 정부의 리더십이 절실해 보입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직수정수기. 아직도 방문 관리 받으세요? 필터 교체 모드입니다. 쿠쿠는 10초 필터 교체로 세척까지 알아서 되니까 방문 관리 없이도 직수보다 깨끗한 직수. 직수정수기. 어디까지 살균해야 깨끗할까요? 쿠쿠는 코크부터 직수관, 냉수관까지 꼼꼼하게 살균합니다. 직수보다 깨끗한 직수.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정말 버릴 건가요? 물건들이 화를 내며 나자빠졌다. 지난 2008년 작가 김영하는 낯선 장소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되었으나 정체된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먼지 쌓인 책을 정리하고 잠자고 있던 옷가지를 버리는 작업은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과연 이걸 다시 쓸 일이 있을까 자문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 못 살까 질문하며 버리고 또 버리고 나니 남은 짐은 고작 라면 상자로 몇 개 분량. 그는 제대로 버려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삿짐을 꾸린 사람들, 그들 역시 많은 것을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쪼그라든 재정 상황과 그보다 더욱 두려운 유권자의 외면. 11년 동안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영역의 당사를 두고 떠나는 표정들은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현실은 당사만 옮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는 없는 법.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가를 지금부터 지켜보게 되겠죠. 그런가 하면 정작 버리지 말아야 했으나 버린 물건도 있었습니다. 기다림 2007. 그들은 지난 2004년 천막 당사를 거치면서 염창동 당사 앞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고 표식을 달았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되찾고자 했던 다짐은 단단했을 것이나 마음은 비좁은 당사를 떠난 그 순간부터 물러지기 시작했던 것일까? 그 간절함을 새긴 나무는 국회로 옮겨진 뒤에 그 표식마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 처절한 진정성을 이야기하며 이삿짐을 꾸린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과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역시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들러붙어 있던 이 모든 것들, 나는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너무 오래 존재하는 것들과 결별했던 작가는 대신 잃어버렸던 간절한 무언가를 되찾고자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버리고 제대로 채움을 이야기했던 작가 김영하의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잃어버리는 것을 기억하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잠깐 전화로 아까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오후 70대 운전자가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주차된 차 또 행인 등을 들이받은 뒤에 가까이 있던 마트로 돌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그런 상황인데요.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가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 나와 있죠. 자,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뒤가 좀 아까 화면으로 잠깐 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은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방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들여다볼 수 없게 가림막을 친 상태입니다. 취재진의 접근도 통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가요? 경찰은 계속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차가 굉장히 빠르게 달렸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서요. 사고 상황을 좀 보면 어떨까요? 네, 잠시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이 전방에 보이는 이 부동산 오른쪽으로 보이는 골목에서 차량이 빠르게 돌진을 했고 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행인을 치고 난 이후에 이 마트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른 조사에 김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된 차량 한 대와 보행자를 먼저 들이받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속도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고 이 차량과 보행자를 친 뒤에도 100m가량 더 이동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인지 인명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2명이 사망하고 7명이나 부상을 당했는데 혹시 부상자 중에 또 생명이 위독하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다행히도 부상자는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추정 여성과 50대 추정 남성이 숨졌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 부상자 중에는 6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해서 대략 뭐 추측은 갑니다만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경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김 씨도 일단은 부상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했고 의식은 있는 상태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김 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이 음주운전과 운전 미숙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상엽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입 맥주에 대한 뉴스가 이번 한 주 동안 화제였습니다. 가격이 달라질 거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4캔에 10,000원이 사라진다, 가격 인상 불가피, 수입 맥주 세금이 오히려 낮아져서 6캔에 10,000원이 나올 수도 있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이렇게 180도 다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정부가 공청회를 한 차례 열어서 논의는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개편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수입 체계는 이랬습니다. 세금을 이렇게 매겼습니다. 신고한 가격의 72%만큼을 주세로 매기는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기준이어서 종가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이 수입 신고가를 낮추면 세금도 덩달아 덜 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아껴서 판촉비에 쏟아 부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알코올 도수와 용량 등을 고려해서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없이 수입이든 국산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네, 세금은 물론 이제 공평하고 투명하게 내야겠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궁금하지 네. 않겠습니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가 맞는 겁니까? 일단 한국에서 수입 맥주 중에서 점유율 1위인 일본산 제품을 보겠습니다. 네. 개별 제품의 주세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의 나라별 수입 실적으로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맥주는 올해 상반기에 리터당 평균 967원의 주세를 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이 된다면 국산과 수입 맥주의 구분 없이 리터당 800에서 900원 사이의 주세를 내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85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를 가정해서 추산을 해보면 117원, 약 14%의 세금이 줄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줄어든 세금만큼 가격이 인하된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네. 반면에 점유율 2위인 중국 맥주는 다릅니다. 그동안 리터당 754원을 내왔습니다. 개편한 대로라면 96원, 약 13%가 느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맥주는 세금이 리터당 176원 줄고 프랑스 맥주는 세금이 리터당 46원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모두 추정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나라마다 좀 달라서 다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네, 이처럼 세금 인상 여부도 제각각이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케팅과 적전 이윤을 모두 고려해서 가격을 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수입 맥주가 이 세금 체계로 인해서 비싸진다, 아니다를 지금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금만 따진다 그러면 수입 맥주는 조금 올라가는 거고 국내 맥주는 조금 내려가는 게 될 텐데 최종 소비자 가격이라는 거는 세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4캔에 10,000원이 사라진다라거나 아니면 6캔에 10,000원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은 그냥 추측 정도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국산 맥주의 가격 변화도 역시나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세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500ml 캔 기준으로 리터당 1,143원대였는데 리터당 850원으로 결정되면 이렇게 줄게 됩니다. 단순 계산입니다만 이 차액이 소비자를 위한 가격 인하로 갈지 업체 이윤 확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맥주 말고 소주나 위스키의 세금 체계도 좀 달라집니까? 현재로서는 정부가 다른 술은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열죠. 예.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최후의 5인으로 잡았습니다.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예. 물론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5명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아, 그 많던 40여 명에서 이제 5명으로 추려진 건가요? 예. 예. 국민공모까지 해서 후보를 150명까지 받다가 아, 그랬나요? 예. 비대위 준비위에서는 5명으로 최종 추렸는데요. 예. 5명을 먼저 보면 김병준 전 부총리 그리고
오선을 했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그리고 김성원, 전희경 의원 등 5명이 됐습니다. 150명이 추천된 중에 상당히 많은 이름이 올랐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부터 해서 83살의 이회창 전 총재, 또 뭐 국민 추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름도 올라가 있었고요. 뭐 반기문 전원책 여러 이름이 올라갔는데 당연히 이 이름들은 최종 후보에서 빠졌고 신선한 이름으로는 그간 많이 거론이 안 됐던 박찬종 변호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 박찬종 변호사는 뭐 일단 자기가 이렇게 5명에 드는 거에 대해서 수락을 한 건가요? 예,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안상수 준비위원장 측에서 후보의 이름을 올려도 되겠냐, 정확히 이 표현입니다. 후보의 이름을 올려도 되겠냐라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올려라, 대신 조건부 수락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직접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중앙집권적 제왕적 당대표 체제니까 이걸 깨고 당론 결정권과 공천권은 하방하고 그리고 나보고 대표를 하라고 그런다면 뭐 한번 내가 심사숙고해 보겠다. 정당 개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내가 수락할 수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 다른 후보들은 뭐 외법 편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기 저 오른쪽 2사람은 초선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뭐 김병준 전 부총리의 경우 본인이 할 의향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시사했었고요. 그건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죠. 예,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전에도 비대위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대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2명의 초선 의원의 경우 김성원 의원은 최연소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고 전희경 의원의 경우 보수성이 좀 더 강한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근데 당내에서 얘기는 다른 의원들이 잘 되는 모습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초선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아, 그런가요? 예. 다만 후보에 저렇게 올린 것은 40대 상대적으로 젊은 초선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에 올라 있다. 예. 또 여성, 보수성이 강한 여성 비례대표가 올라 있다라는 게 우리가 다양한 후보를 검토했다라는 구색맞추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당내 일각에서 뭐 이런 표현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일단 후보에 다양하게 올려놨다라는 예.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오늘 재선 의원 모임에서는 교황 선출 방식처럼 끝까지 한번 토론을 해보자. 아, 문 잠가놓고? 예. 예.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실제 오늘 의총에서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뽑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의원들이랑 또 투표 안 합니까? 의총에서도 얘기가 되고요. 예. 아무래도 전국위에서 최종 결정이 될 텐데 그 전에 지도부 등에서 좀 얘기가 돼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아진 안을 가지고 전국위에서 17일 날 전국위에서 최종 추인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선생님과 반장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역시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지금 비대위원장 선출 작업에 들어갔지만 계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좀 색다른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면 선생님이 안 계신 틈에 반장이 수업하자고 하면 학생들이 따르겠나. 그냥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자습이나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선생님은 당대표, 반장은 원내대표로 비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도 아닌데 월권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며 사퇴를 또 촉구했습니다. 예. 하지만 좀 따져보면 김진태 의원의 이 비유는 약간 부정확한데요.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당대표 권한 대행인 겁니다. 아, 반장이지만 수업 지도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당원 당규상 즉 현재는 반장이 선생님을 대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오늘 김진태 의원은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 평등과 평화를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부러웠나 보다 하고 그런데 이념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자유한국당 의총이 있었잖아요. 예. 혹시 지금도 열리고 있나요? 제가 확인했는데 4시부터 의총이 시작했는데요. 8시 40분쯤 끝이 났습니다. 아, 조금 전에 끝났군요. 예. 예. 도시락까지 들어가고 4시간 40분 동안 의총을 했는데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지만 사퇴해라 또는 사퇴하지 마라. 그런 개파 싸면 안 된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더 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냥 계속 기승전 김성태 사퇴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의총 중간 중에 친박했던 김태흠 의원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거취는 오늘 매듭을 지어야지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들어갔다가 좀 뒤에 다시 나온 뒤에는 오늘은 힘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취 문제로 계속 설전은 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오늘 친이계의 자장이었던 이재호 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파 싸움은 그만하자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 대통령이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뭐 당권 갖고 싸우고 개파 운운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건 딴 사람 유행어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당에서는 친박계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예. 또 어떤 쪽에서는 그만 싸우자 지금은 통합이다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예전 비박계 지금은 복당파에서는 그만 싸우자고 했고 이쪽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당권이 없는 데에선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이어서 노선 투쟁이라기보다는 개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이번에는 조현천으로 잡았습니다. 전 기무사령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기무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을 때 당시 기무사령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내 한 교포 모임에서 최근 소셜미디어에 저렇게 현상금을 건 내용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예. 이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고요. 현상금은 $200를 걸었습니다. 본인은 좀 기분 안 좋겠네요. 예, 과거에 $500를 건 다른 인사도 있었는데 일단 $200로 해당 모임에서는 올렸고요. 예. 미국에서 잠수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수비합니다라고 올렸습니다. 예. 군 인권센터에서 지난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비 예란 음모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는데요. 어제 내란 중앙지검은 예비 음모. 그렇습니다. 예, 내비예란은 아닌 것 같고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고발했었습니다. 예. 중앙지검에서 공안 2부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곧 수사에도 들어갈 예정인데 예.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에 미국으로 가서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수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내 한인 모임에서 저렇게 그 현상 수배를 예. 한 겁니다. 미국 내 한인 모임에서는 종종 미국으로 간 주요 의혹 당사자들을 저런 식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수배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 배우라는 의혹을 받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워싱턴 인근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저렇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 보도 배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다라고 뒤늦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많은 의혹 당사자들이 미국으로 가곤 하는데 아무래도 한인들이 한식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교포 사회에서는 대부분 행적이 나오곤 합니다. 예. 교포 사회 커뮤니티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예. 한식당 한 번 가면 뭐 금방 알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by your eyes that you've probably been crying forever. And the stars in the sky don't